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지켜주신 5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 사는 방 크기가 한 대여섯 평 되죠? 그렇죠. 대여섯 평. 작으면 한 서너 평. 서너 평에서 대여섯 평. 근데 1.9평짜리는 살아보질 않아서 1.9평 독방에 1,400원짜리 한 끼 식사가 나오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구치소에서는 또 식판은 스스로 닦아야 한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한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도 만감이 교차하겠죠.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역시 만감이 교차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이재용 구속 그 후를 생각해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대통령의 속내부터 좀 짚어봐 주십시오. 몰아치는 후폭풍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가능성 높아졌다. 손범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탄력을 받은 특검,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특검 연장의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어찌할지. 자, 세 번째, 기업은 피해자다. 이런 공식이 깨졌다. 떨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는. 롯데, 나 떨고 있니? CJ도 있네요. 나 떨고 있니? 다 여러 기업에서 그러겠죠, 뭐. 삼성, 79년 만에 총수 부재 사태, 경제에 미칠 파장도 염려가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호텔 신라가 상승 중입니다라고 하죠. 이재용 구속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심경은 불안 초조하다, 자포자기, 어이상실, 분기탱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거 중점 생각하셨습니까? 아직도 혐의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혐의 부인하세요? 진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송꼬모 부장님.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실질 심사 문제 놓고도 진보와 뭐 보수가 갈리는 뭐 그런 양상으로 어쨌든 뭐 모든 것이 이거 양극단으로 지금 갈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아까 기업의 피해자라는 등식이 깨졌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 검찰에서 수사할 때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때까지만 해도 강요죄였죠. 강요죄였기 때문에 그때도 강요의 피해자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대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라면은 뇌물을 준 사람, 뇌물 제공자로 그 구속이 됐다면은 뇌물 받은 사람의 죄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은 강요죄를 했는데 특검이 뇌물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되면은 또 이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그 영향이 미칠 것이고 특히나 특검이 연장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헌재가 결직이 한 3월 10일 정도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연장이 되면은 3월 말까지 하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부터 자연인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되면은 10일에 만약에 난다고 하면 10일부터 3월 말까지 한 2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특검 연장은 절대 안 된다. 이 메시지를 황교안 총리에게도 뭐 보낼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구속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특검 연장은 절대로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 연장 안 해도 사법 처리는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인용이 되면? 아니, 대통령께서 인용이 되면 탄핵이 인용이 그럼 전직 대통령이 되면은 그 시간 문제일 따름이지 일반 검찰에도 서초동의 검찰에서도 그 국민 여론에 국민 여론. 물론 뭐 그렇게 되겠지만 특검 수사 받는 거하고 일반 검찰 수사 받는 게 강도가 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고
다 말씀하세요. 아니, 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대통령의 속내잖아요. 네네. 특검이 중립성을 잃었군요. 아, 예, 나는 선의로 이렇게 참여해주신 기업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참 사익을 취하지 않고 했는데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요? 예. 뇌물을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뇌물을 줬다고요? 예. 특검이 정치 특검으로서 중립성을 잃었군요. 예, 예. 이게 국민 여론과 상당히 동떨어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닌가? 예. 그러면은 사상 누각 2탄이에요? 검찰도 사상 누각을 쌓아 올렸다 그랬고. 탄다. 네. 타. 아, 속이 타고 탄다. 애간장이 탄다. 네. 이런 거예요. 편하지는 사실 않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가장 막강한 법률팀을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보다 사실은 삼성의 법조팀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법조팀 뭐 에이스 변호사만 한 300, 400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삼성이 지난 1월 19일 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당시에 영장, 구속영장 신청 시에 보면 정말 방어선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간에 나온 이야기는 결국 삼성 그 법률 팀들이 그 특검을 이김으로써 그 당시에는 이김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왜냐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 특검은 결국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여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머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때부터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그대로 묵살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말이 생겨요. 봐. 법원에서도 지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이나 영장을 청구해도 다 기각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속내는 탄다. 박상현 박사. 네.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제 좀 희화시키는 표현으로 치외 법권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는 아시죠? 청와대는 치외 법권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또 한 군데가 있었죠. 삼성 가문이었습니다. 삼성가.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이제. 삼성가는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그 잘 나간다는 변호사가 수백 명 있어도 삼성가도 치외법권 지역에서 무너졌다. 그 자체만으로도 재벌 개혁이라든지 한국 경제 민주화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자,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 저는 지금도 이 평론을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지금 이 사태를 진짜로 모르실까? 진짜로 모르실까? 아니면은 알지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확신범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다 안다. 박상현 박사 얘기는 뭐 결론을 모르겠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면 급하시옵니까? 대통령의 속내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알면서 얘기해왔는데 버티다가 이제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영호 소장. 네. 그 송전 앵커님, 혹시 이재용 부회장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돈 아닌데 뭐하라고 따지고 있어. 속만 아프지 남의 무려 7조 원입니다. 7조 원. 7조 원을 가진 이런 대기업의 실질적 총수도 결국은 서울구치소에 1,400원짜리 그 소위 말해서 콩밥을 먹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7조 원 가진 재벌 총수도 저렇게 구속되는데 진짜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7조 원도 없는데 나도 혹시? 라고 불안에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화는 할 데가 없고 최순실하고 전화도 안 되고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만 잠깐 좀 짚어주십시오. 들어보시고요. 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 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또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예.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 네,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라서 그냥 짧게만 하여튼 짚어주고 넘어가시죠. 예, 일단은 이것이 좀 인용 쪽으로 좀 무게추가 좀 많이 기울지 않았나. 아, 예, 예. 일단 그 정도로 봅니다. 이것이 물론 유무죄를 법원이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영장을 그렇죠. 발부를 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그동안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쪽의 쭉 설명이었어요. 그동안 전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걸 보고 예. 박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됐죠. 대통령 개인적 측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지 맞아요.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구속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돼 있고 예. 이것이 또 특검의 수사 결과를 헌재에 이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첩을 하기로 했으면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네. 좀 이런 쪽에 좀 명분을 더 찾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네요. 네, 민 원장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 탄핵 열차가 지금 이게 삼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네. 저쪽으로 가면 인용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인천이고 저쪽으로 가면 수원이잖아요. 구로에서. 그런데 지금 구로역에서 이런 지금 지역명 대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저쪽으로 가면 인용역이고 인용역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살짝 지금 가고 있는 궤도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거의 지금 인용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인으로 받아들인다. 예, 그 영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황태수 평론가 생각은. 뭐 같은 얘기죠. 보면. 네. 흔히들 뭐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다 보면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물론 뭐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네. 2004년 당시에 보면 그 판례에 따라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한다 함은 법률과 헌법에 위반했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예.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국민의 신임을 잃고 네.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을 때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대전제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뇌물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예, 뇌물죄에 있어서 어쨌든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 수감되었다 해서 예. 그것이 유죄가 확정된 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네, 대전제로 물론이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7시간 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집중 심리를 했고 예, 예. 도합 19시간인가요? 예. 그 자료 검토를 해서 그 한정석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일단 영장을 갖다가 발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그 꼼꼼히 보니까 그런가 보다. 예, 예.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심증, 네. 이른바 그 전 탄핵 인용 쪽으로 심증을 갖다가 조금 굳히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박상현 박사.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은 헌재에서의 탄핵 예. 플러스 특별검사를 비롯한 검찰에서의 유죄. 예. 그래서 대통령도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예. 헌법재판소의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예.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와 관련해서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한 것 플러스 범죄 문제, 예. 법률 위반을 들었잖아요. 자, 법률 위반. 이번에 특별검사가 5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예. 뇌물, 네. 특가법상의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정.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예.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립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뇌물죄가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한테? 이재용 회장 플러스 박 대통령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 소장님. 네, 제가 볼 때는 뇌물죄는 쌍벌죄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도 이 죄가 형사법을 위반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예. 헌법에 대한 위배 문제만 그 사유서를 제작성에서 내고 예. 법률 위반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직접적인 물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사실적으로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뇌물죄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서 네. 사실상 대통령도 쌍벌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네. 심리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탄핵을 네. 한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6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무서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폰이 등장을 하고 서로의 대화는 계속 녹음되고 있고 그 사람들 이들이 꿈꾼 세상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국정농단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모자에서 내부 고발자로 고영태와 주변 인물들의 변신은 어느 순간 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최순실 주변 인물들의 수많은 대포폰과 녹음 파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예.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영태, 류상영, 김수현, 이땡땡이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고영태 게이트다. 그리고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온 내용들을 보면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는 애다. 받을 게 없어. 둘 다 하여튼 뭐 다른 쪽과 얘기하자. 야, 입이라고 이렇게 입이 열렸다가 함부로 700억 곡감 빼먹고 판 깨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고영태 게이트다 이런 주장이고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주장은 고영태 녹음 파일에 국정농단의 증거가 들어있다. 고영태는 의인은 아니지만 사건 본질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최순실이 없으면 VIP는 아무것도 못해요. 옷도 가방도 연설문 토시까지도 최순실이 고쳐줘야 한다. 최태원 회장 먼저 나오기로 했어. 이건 또 어떻게 알고 얘기한 거예요? 국정보안이 구멍 뚫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먼저 알고 얘기했죠? 최순실 문체부 인사 개입 드러나면 친박이 와야 될 것이다. 참. 공모자에서 내부 고발자로 고영태와 일당들이 변신한 까닭은 첫째, 플리바게닝 효과를 누리고 검찰과 딜을 한다 이거죠, 형량을. 그리고 자신들의 꿈이 불가능한 걸 깨닫고 포기하자. 아니면 최순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넷째, 막상 빼먹을 게 없어서. 들어보시죠. VIP는 이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뭐 하는 결정도, 뭐 글씨하나, 연설문 표시하나,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뒤 배경 어떻게 해야 되고, 신임해봤자 VIP가 천의 놈들은 그냥 수장 마감해서 다 따내는 거야.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영태형하고 집에서 이미 죽어가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어도 소장은 위원장은 이모 씨입니다. 죽을 텐데 여기다 기름을 확 붓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태형이나 장관이나 차남동이나 이런 걸로 부어가지고 완전히 친박연대를 죽여버리고 힘을 죽여버리면 다음 대권 주자는 기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받는다는 거죠. 잘 받는다. 네. 거의 정치평론가 뭐 하는 거야 모여서들. 나라 국정 얘기하고 저기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까지 하고 이 참 듣다는 별 무슨 해먹자와이들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던 건지 저긴 뭐예요? 저 시점이요. 네. 저 시점이 2016년 7월이거든요. 예. 4월 달에 총선에서 예. 그 새누리당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고 이제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고 계속 기회를 봤었는데 예. 그 최순실 씨가 혼자 다 했잖아요. 독식했잖아요. 예. 그 최순실의 독식 패권을 갖다가 계속 지켜보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하려고 했는데 총선에서 무너지면서
보니까 레임덕이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네. 이 권력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가서 차라리 네. 그 폭로하자. 네.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은 정말 그 난냉구 찍고 한번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일찍 결국에 끝났네요, 그냥. 그 꿈이 아주 한단 지몽으로 끝난 거죠. 그렇네요. 네. 송무부장님. 그러니까 폭로하자. 네.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마치 의인처럼 우리가 네. 의인처럼 폭로하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딱딱딱해서 빵 터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 지금 하던 사람들은 물러나고 우리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뭐 떡고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소모품이 돼가는 걸 느낀 거죠 본인들이. 최순실의 소모품.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는 체육을 잘 몰라서 네. 체육을 아는 사람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체육계를 잘 알고 하니까는 같이 해먹으려고 가는데 이거 아닌 거거든요. 최순실이 자기만 딱 하고 네.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은 말이 뭐 치복인가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네. 고영태 씨가 미얀마 사업하면서 거기 네. 현지의 그 한류타운, 한류타운의 15% 참여업체 15%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네. 최순실 씨가 거기 가가지고 아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나하고 하자 해서 15% 지분도 가져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고영태와 그 밑에 그 일파들은 이거 소모품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네. 어차피 그냥 확 터뜨려가지고 네.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네. 우리 거 따로 한번 챙길 수 있는지 보자. 네. 그 생각으로 한 그게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해보자. 뭐 이것이 의인처럼 이것은 이거 뭐 잘못된 거기 때문에 터뜨려야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서영우 소장 생각은 네. 어떠세요? 저는 하늘 아래 네.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은 또 영원한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에게 선과 악은 전공이 철학이에요? 서영우 소장? 제가 어렵게 접근을. 네, 철학과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난 몰랐어요, 그건. 네, 그래서 공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예. 고영태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 최순실에게 접근해서 소위 말하는 공사를 쳤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일말의 선의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진실 그 자체까지도 뒤엎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통과 교육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본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교훈을 고영태 씨가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별대에서 교훈을 다 얻자 그러네. 무슨 철학. 아이고, 왜 이러세요, 서 소장님. 예?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 격이 있기는 그냥 무슨 지금 선악 뭐 이런 선악 개념이에요? 논했으면 거기 들어가요. 아니 선악 이론을 했으면 격이 있을 텐데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철학이니까. 철학이 아니라 철학은 원래 좀 어려워요.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그래서 합니다.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럼 박사님. 자,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의 1번. 네. 고영태 주민들 변신은 왜? 네. 이제 부당거래 끝났구나. 현실적으로. 네. 끝났구나. 두 번째 질문. 장사 끝난 거죠.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겁니까? 설명 끝. 됐어요. 그래요? 네. 그거 이제 하고 부당거래는 그다음- 끝났구나. 네. 그다음 질문들이 있으니까. 황태현 평론가. 이제 보면 우리 박사님 박사님 짧게 말씀하시면서 네.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당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 중이라고 봐요. 네? 아직도? 아직 진행 중이죠. 하기야 저 재단 그대로 있어요. 재단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재단 없애지 못합니다. 770억은 누구도 못 없애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정동춘 이사장 쫓겨났고요. 실제 보면은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고영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고영태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실제 보면은 그 K스포츠단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네요. 보세요. 이게 아까도 보면 어떤 경우는 2016년 7월에 나온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1월에 나온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요지가 뭐였어요? 자, 그 김수현, 박헌영, 이모, 최철 쭉쭉쭉 만나서 얘기한 것은 예.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마침 야 우리가 잘하는데 영태가 잘하는 그저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VIP하고 통한대야. 우리 권력을 줬어. 자 이래서 우리가 언론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가면 그건 나옵니다 다 그대로 파일에 터지면은 언론을 이용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검찰의 반부패 반부패가 옛날 중수부예요. 중수부 부장검사를 활용하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치권의 비박 여긴 비박 얘기가 나와요. 비박 연대를 갖다가 좀 역자.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고영태가 얘기한 딱딱딱 틀 타서 빵 터트리면은 거의 청와대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정수석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치 담당 이야기- 정무수석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미 박근혜 이미
최순실 소장이라고 그래요. 소장은 끝났고 진은혜고 박근혜 대통령 끝났다. 개라고 그러죠. 개를 없애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하고 손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막판에 이 정권 말기에 수사 한 번 받고 나면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더 이상 수사받을 일이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 비슷하게 얼개가 마저 떨어지면서 남은 건 770억 원 여전히 보면은 최순실도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여전히 보면은 김수현,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 중인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박상현 박사는. 네, 아니 우리 황태선 의원은 상당히 현실 감각이 좋으신 분인데 아니 770억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조용히 도난 다음에 이 재산은 우리가 나눠 가자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순진하신 겁니까? 순진하게 봐주시는 겁니까? 이 게임은 끝난 겁니다.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의 스케줄은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거는. 혹시라도 고영태 씨 주변에서 자, 이거 대통령 탄핵되고 새 정부 들어서면 이거 치료지 우리가 나눠 가지자. 바보들입니까? 끝났다. 근데 바보가 아닌지 모르겠을 때 지금 이사들한테는 월 1,000 이상 매 월급 나가고요. 여전히 그 사람들한테 700에서 800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가고 있고 그걸 어느 누구도 지금 갖다가 문체부도 그 인가 설립을 갖다 취소 못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 이 사진도 지금 사실 어영부영 떠갖고 어느 누구도 지금 못하게 됐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지난주 목요일 나왔던 이른바 김수현의 그 뭐 2,395개 그 녹취 파일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별개라고 봐요.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지만은 다른 사안. 이거는 이것대로 그거는 그것대로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일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아까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보면 마치 의인인 양 이런 것 같자지도 우리가 흔한 얘기로 보면은 너무 예쁘게 봐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박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올 가을에 여전히 그 김수현, 박헌영 등등 사람들이 여전히 K스포츠가 계속 존치되어 있는지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올 가을까지 갈 거 없고요. 5월이면 대통령 선거 치릅니다. 3개월 동안 월급 받아요. 자, 그걸 가지고 자, 지금 프로젝트는 진행형이다.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최순실 주변 인물들은 이제 뭐 수많은 대포폰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녹음 파일들이 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들어보시고요.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우리 세력이 하나라도 제대로 꽂아야 된단 말이야. 행정부 나갈 사람, 처리도 나갈 사람, 이것은 2016년 1월 24일 통화입니다. 그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우리는 재단에 있는 돈이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그 수많은 대포폰 녹음 파일들 이거 좀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 이게 무슨 녹취 회사도 아니고 이게. 녹취 전문 회사 같아요. 전부 다. 저 대통령부터 6개월 동안 그 570회, 570회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하면서 대포폰, 그러니까 차명폰을 썼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워낙 그 570회나 했다는 것이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대포폰을 쓴 이야기는 그 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때 대통령께서 뭐 범죄 3대학과의 정쟁하면서 대포폰과의 전쟁까지 했는데 대통령 그거 쓰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모든 뭐 녹음 파일 이런 거 막 나오는 것이 일단은 본인들이 저 차명폰을 쓰는 것이나 자기 보호 본능이죠. 본인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기 명의 핸드폰으로 쓰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을 내가 걸어야 되니까는 엮어야 되니까는 녹음 다 해놓고 그것이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그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두 분이 논쟁하실 때 끼어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저는 이게 진행형이라기보다 아니면 끝났다기보다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예. 아직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 손 봐야죠 이제. 예, 검찰이. 그거를 네. 빨리 손봐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뭐 진행형을 멈추게 해야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 송국권 본부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어서요. 제가 받겠습니다. 네네. 고영태, 장시호 그리고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했던 대포폰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잡범, 집행자, 하수인들의 그 대포폰이고 실제 대포 중에 왕대포는 VIP 대포폰 아니겠습니까? 네. 최순실과 대통령이 570회 6개월간 했다는 것은 하루에 3회씩 했다는 건데 네. 그야말로 소소한 일상부터 중요한 국정의 문제까지 최순실과 의논했다는 것이 반증이고 특히 기가 막힐 노릇은 독일에서 도피 중인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127회는 예. 범행을 은폐하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의혹이 너무나도 충분하다는 그 오해를 받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은 10여 회밖에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빨리 특검 대면 조사에 나와서 당당히 밝히시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하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민 원장님. 예. 한마디로 뭐 비정상적인 사회생활 아닙니까? 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거 진짜 놀란 게요. 최순실 씨가 2007년부터 한 10여 년간 단골로 다니던 그 대포폰, 그 차명폰 가게가 있더만요. 거기가 이번에 특검에서 아주 엄청나게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그분도 엄청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그 여태까지 가지고 그 개설한 차명폰이 한 50대 가까이 되더만. 그 가게에서만. 그 가게에서만. 아니, 그러니까 차명봉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그 핸드폰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최순실 씨가 가서 단골 손님으로 다니면서 때 되면 가서 차명봉만 50개? 한 30대에서 50대인데 한두 달에 아무튼 10여 년간 그 최순실 씨가 개설해간 그 그 차명폰이 30에서 한 50대까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번에 아무튼 특검에서 엄청나게 거기 가서 조사도 받고 막 진술도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포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10년간을. 근데 이제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권력이 이렇게 되면 2007년 막 경선하고 그 뒤로 당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 되고 2012년 경선하고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취해 산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자, 그렇게 얘기해도 돼? 뭐 잘못됐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한테 질문한 거 아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자, 봅시다. 최순실 주변인들 수많은 대포폰과 녹음 파일 무엇을 뜻하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최순실과 그 주변 사람들, 고영태와 그 친구들은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알고 있으라 봐요. 최소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거 걸리면은 진짜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았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뭘 준비할까요? 대포폰을 준비하는 거죠. 대포폰.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녹음해놔야지. 그죠? 상대방한테 딱 제시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수많은 대포폰과 녹음 파일을 무엇을 말하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예전에 보면 우리 우리 뉴스와이드 PD 제작진에서 보면은 이따 영화 같은 거 많이 해. 옛날 영화 패러디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건을 보면서 그 박신양 씨하고 염정아 씨 나왔던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 모여서 이른바 범죄를 갖다 구성하고 나중에 보면 뭐 한국은행인가를 턴다고요. 몇십억을 털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그 이야기들 거기 꼭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대포폰.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공직자들을 이른바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녹음 파일. 그래서 저는 언제 또 저 제작진에서 범죄의 재구성 그거 좀 한번 패러디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어디다 적어놓고 지금 나이들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김수현 전 고흥기획 37살. 대표하고 유상영이 40살. 40살이죠. 고영태 41. 고영태 41. 한 체대 다 멤버들이고. 다 박헌영까지 그러니까요. 다 한 체대 선후배 동문들인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야말로 펄펄 뛸 때인데 머리를 좀 좋은 데 쓰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김경진 의원을 잠시 후에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시니까요. 제가 드릴 질문은 대통령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한 축이고, 그리고 고영태와 주변인들의 지금 녹취에 드러난 뭐 농단이든지 어쨌든 이거 재단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걸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 문제를 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김경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이 녹음 파일로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게이트로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헌재에서 들어봐야 된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게 시간을 끌기 위한 방편들이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재벌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예. 결국은 고영태 일당이 그 돈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로 했으니까 예. 결국은 이 음모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진원지가 고영태 일당이 아니냐 지금 뭐 그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예.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모금과 돈을 많이 모았고 예. 그 하수인으로 활동하던 고영태 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700억 돈 보면 눈이 뒤집히죠. 예. 안 그러겠어요? 예? 도둑질한 물건을 그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또 다시 욕심을 냈다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에서 쟁점은 예. 대통령이나 안종범, 최순실 등이 도둑질을 하려고 했느냐, 뇌물로 이 돈을 받은 것이냐, 그렇죠. 이 돈을 걷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행위가 있는 것이냐, 이게 쟁점 아니에요. 보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이나 아니면 이 피청구인 대통령 측 이 변호인단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예. 엉뚱한 대로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서 이정미 예.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좀 가보자 그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폭로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디 실행된 죄가 있나요? 실행된 죄는 없죠. 그런 기획하고 생각을- 모의했다 그런 녹취 생각을 아니에요?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고영태 씨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 부분은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범죄가 된다면 처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고영태 본인도 아마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을 텐데 예. 그런 욕심을 내고 범죄 실행에까지는 안 나간 것만 가지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자문을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가 최종 변론 24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상당히 초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조하죠. 지금 상황이 이제 거의 입증될 것은 다 입증이 됐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시간 끌려고 증인 신청했던 부분들은 다 네. 지금 기각당하고 이게 증인 철회당하고 취소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곧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아무리 헌법재판관을 뒤에서 속칭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전 국민 5천만이 보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초조하니까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길게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만약에 변호인이시니까 네. 언짢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김경진 변호사가 대통령 측 변호인이다. 뭘 마지막 카드로 쓰시겠습니까? 쓸 카드가 없죠. 처음부터 안 맡아요? 예, 쓸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임계 쓰죠, 사임계. 쓸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아니 헌재 대통령이- 출석이나 대리인단 총사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대리인단이 총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붙여버리면 아, 그것도 그리고 국선 무효하다. 변호인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길게 걸리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정미 그래서- 권한대행 임기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병우는 어쨌을까?
그 질문 좀. 우병우 쓸까요? 좀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우병우 내일 소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환을 해서 조사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뭐 내일 당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저도 이게 특검 내에서 우병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실은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사가 결국은 검찰 수뇌부 수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뭐 이게 하여간 이 우병우 본인에 의한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이 검찰 수뇌부들하고 민감한 직접적으로 부분이군요.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예. 이게 파견 검사라든지 또는 이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예. 검찰 후배들이고 이래서 저 수사를 어디까지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끌다가 지금 토요일에 소환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일주일만 그렇습니다. 있으면 특검 다 끝나는데 뭐 이제. 네. 그 두고 볼 일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네.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 국회 소추위원단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연결돼 있는데 계속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일단 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하고 반성 투어를 하고 계시죠? 글쎄요, 그 반성 투어라 그래도 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네. 당명을 바꾸고 우리가 국민성으로 또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우리들의 그 어떤 쇄신과 변화를 국민께 말씀도 드리고 하자는 의미에서 투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아까 김경진 의원께 드린 거랑. 박 대통령 입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헌재가 최종 변론을 24일까지 마무리한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상당히 초조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뭐 초조라는 게 무슨 검찰 아마 이런 조사 또 특검 조사 있으면 누구나 뭐 긴장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아무래도 그 이재용 그 구속의 건이 뇌물죄를 그 대통령에도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 단계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어때요? 지금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탄핵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 탄핵의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뭐 그 전에 탄핵 전에 나왔던 4월, 6월 설 이것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탄핵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탄핵의 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분열되고 있는 우리 국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잘 융합돼서 갈 수 있는가. 여의 정치력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더는 그 화합의 모드로 가는 그런 그 어떤 시국의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대통령 뭐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론은 아무래도 글쎄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걸 갖고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좀 탄핵의 결정이 나온 뒤에 여야에 간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정리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 것은 시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렸냐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하고 중진 의원들이 태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시죠. 일부 참석하는 사람이 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고, 탄핵당할 이유가 없는데 뭐하러 퇴진론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는 조금 이의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자기 소신에 따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우리 당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정치인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지금 민심이라는 게 탄핵을 찬성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법리적 판단은 국민 여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강조를 드렸지만 헌재의 판단이 국민 여론과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탄핵 결정이 나면은 이제 더 뭐 집회나 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신다 그 말씀이죠? 탄핵 결정이 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결정이 난 뒤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어느 한쪽이 그것을 허위 만에 하나라도 그 헌재 결정을 불복하고 또 그런 어떤 집회의 연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치권이 사전에 우리 그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보다도 그거 결정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후유증 없애는 거.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정치권에서는 그 시민들에게 집회지 정치인의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뭘 결정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집회가 결국 지금 태극기와 그 촛불의 집회가 어느 탄핵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집회가 지금 어느 더 연장선상으로 연결되고 불복으로까지 연결될까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력으로 잘 타협을 해 나가자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끼어서 저 집회에 나가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인은 자꾸 행동에서 좀 하는 거는 자유이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정치인 보고서 당신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다.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기 원내대표시니까 여쭤본 거죠. 뭐 당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논의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떠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정치인 개인이 모여서 정당을 이루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당 간판 아래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 저 워낙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대선 주자들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얼마 전까지는 저희 당에 한 명도 대통령 후보가 없어 걱정하시더니 이제는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해주셔서. 아니 원내대표가 잘 들어오셔서 그렇죠. 뭐.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정 원내대표도 나가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다둥이 세대가 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언제 출마 선언하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 원내대표에 하여튼 제가 맡은 책무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과 뭐 저 같은 행보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황교안 대행 모실 거죠? 중요한 지금 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언제 오세요? 황 대행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본인의 그 대권에 대한 권력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또 본인이 얼마큼 지지율을 확보하느냐 또 국민들이 얼마큼 그 출마를 요구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모두가 자기 할 탓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민 집회 나가는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나가든 말든 할 것이고 정치인도 각자 나가서 거기서 합류하든 말든 할 것이고. 정치를 그렇게 회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갔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책임 있는 마무리가 되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잘 얻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아까 드린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태와 주변인들의 녹취가 터지면서 고영태 게이트다. 아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다. 그래서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연단 측의 이 두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쭤보면서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대 고영태 주변인의 녹음 파일. 이거면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먼저 시작했냐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상황을 좀 판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한 언니 덕 봐야지. 말하는 대로 다 돼. 대통령 내세워 딸 인생 개조해 재벌 삥 뜯어 설 재단을 만들어 청와대 드나들며 선생 노릇하고 온갖 갑질을 해 정부 부처 금융권 인사도 뜻대로 돼 기획사 한 장으로 국내외 이권을 쏙쏙 빼먹고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대통령은
웬 지인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건을 치니 너는. 자, 여기서 일당들이 이제 우와 우리 런닝 찢어야 언제 찢어? 하필 영태 라인을 타서 빵 터져야 하는데 빨대를 꽂아 마라 뭐 이러고 지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최순실이 벌인 일과 고영태와 일당들이 벌인 일, 국정농단의 떡고물을 기대했던 일당들이 미수로 끝난 까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량이 검찰 발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1000개 정도 뭐 의학 테이프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의학 테이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의학 테이프는 200여 개 안쪽이니까 실제적인 대화 테이프가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 몇 개나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2000개 중에?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2000개 정도 파일이 돼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리인단들의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28개인가 29개의 녹취록이 있답니다. 29개의 녹취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검토하지 아니한 녹취 파일 중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녹취 파일과 이 사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나머지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제가 네, 황태성 짧게.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대리인단에서는 그야말로 꼭 잡아야 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의 지푸라기고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성가신 지푸라기죠. 제거해야 될. 그렇게 상황 정리가 돼 있다. 박사님 박사님.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대통령 쪽에서는 지록 위마라고 봅니다. 아니 최순실을 얘기하는데 자꾸 고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국민들은 지금 최순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문제는 고영태예요. 지록 위마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지난 1월 25일 날 최순실 씨가 이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한번 외쳤잖아요. 그때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뭐라고 얘기했죠? 염X하네. 국회 소추위원단의 생각은 이런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언행을 보고 염X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뭐 대통령 측은 대통령도 최순실도 고영태에게 당했다. 오랜 세월 동안 기획된 세력들에 의한 기획 음모인 것 같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고영태 게이트를 강조하는 것 같고 국회 소추단들은 고영태도 불었다. 이것은 결국 최순실 게이트이고 이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당한 국민이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당하고 엮였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얼떨떨합니다. 이것이 뭐 이런 녹취 파일 뭐 대통령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최순실 뭐라고 그러지 뭐 하여튼 그 뭐 죽이고 나서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닌데 본질은 아닌데 오죽하면은 그 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사람들이 그런 식의 뭐 정권의 앞으로 뭐 누구를 바꾸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돼 있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약점이 뭐가 있든지 허점을 보였든지 하니까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뭐 없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할 정도 됐으면 얼마나 진짜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됐나 싶고 어쨌든 이것은 양쪽 생각하는 것이 전선에 또렷합니다. 여기 최순실 고영태 게이트다. 저기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다. 그런데 서로 몸통은 최순실이라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최순실이 몸통이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아주 연결이 돼버리니까는 아예 고영태를 자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 그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만약에 몸통을 최순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없어져 버리니까 최순실 이야기는 안 해요. 한쪽 고영태 한쪽 대통령 이야기하는데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그 소속 의원들이 본인들이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회를 나가든지 하고 그것은 정치인들이 각자 책임질 몫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뿐이 아니고 각 원내대표들이 그 얼마 전에 이 헌재 탄핵 결과에 승복하자고 구두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합의를 한 것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내일 되면 당장 다시 또 그 집회가 열리죠. 토요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은 불복 운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 불복해야 된다고 강장에다가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건 법치와는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결과든. 네, 그런 법을 상황에서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원내대표들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복하자. 그걸 예. 원내대표들 합의를 했으면은 예. 그 합의 내용을 당내에 전파를 해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뭐 여야가 합의했다. 예. 그래 우리 가급적 그 성북을 하자. 예. 그 성북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현재 결정 나올 때까지는 예. 우리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정당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렇잖아요. 나아가서 지금 책임 있는, 더 책임 있는, 네. 그, 지금 대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네. 대선 주자들. 네. 대선 주자들도, 그런, 어쨌든 그 현재 결과에. 에 대한 뭐 존중하고 승복한다. 존중, 어떤 그것은 저는 결과든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혼란이 올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게 두려워요. 두렵죠. 예. 저는 그 현재 결정 나고 나서가 예.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고 예. 그 상황에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지면은 예. 이 양쪽 진영의 그 충돌이 예.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예. 좀 앞장서서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이 얘기 길게 해도 되는데 아까 정은태 원내대표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대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요. 지금 대선 치르기 전에 3월이 오는 게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예. 또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돼서 그 이후에 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 탄핵 과정 예. 또는 뭐 대선 과정 예. 이것은 그렇게 물론 그게 다 연결은 돼 있지만은 예.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상처가 될까 봐요. 저도 국민들에게도. 아침에 말씀하고. 그 조간에 예. 그 사설에 그 탄핵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예. 특히 정치권 그 사설을 읽으면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게요. 예.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100만 명과 100만 명이 대결합니다. 예. 두고 보십시오. 예. 3월 초순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양측에 100만 명이 나와서 못 받아들인다는 못 거죠.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여요. 광화문과 이쪽에서 이제 이해가는 그게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국회 지금 현재 이 질문에 그대로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 측에서는요 탄핵 인용이니까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마라. 예. 고영태 녹취록 가지고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마라. 고영태가 그 빼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다 안다. 그렇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더 이상 지연작전 하지 말아라. 네. 이러는 거고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게이트인 것도 인정을 한다. 예. 인정을 한다.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하지만은 예. 이 최순실하고 고영태 게이트, 방금 네. 송 부부장 얘기는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예.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인격살인해갖고 가면 안 된다. 네. 대통령은 고영태를 알지도 못한다. 최순실 씨가 네. 고영태를 데리고 가서 대통령께 내 20년 연하에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아침에 같이 밥 먹는 그런 관계입니다라고 설명했을 리도 없고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은 전혀 고영태 씨를 지금 모르고 있는 관계인데 네. 왜 고영태 씨가 움직이고 있는 걸 갖다가 엮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최소한 고영태 씨의 그 그룹이 네. 측근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하면서 시간을 끌는 거예요. 네. 예.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판 깔아놓은 건 최순실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아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네. 이 고영태 그다음에 그 뭐 김수현 등등이 얘기했던 것하고 네.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네. 별개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민 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기 사건이라니까요. 사기 해먹으려고. 사기 미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기 미수 사건. 미수 사건인데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미수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 770이 살아있다니까요. 진행 중이고 그걸 진행 검찰 중이라니까요.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뭐 검찰은 별로 수사할 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면 이 절차 과정상에서 아까 민 원장 말씀대로 100만 대 100만이 서로 좀 악소리를 내고 있다면은 이쪽에서는 아마 절차상에 있어서 왜 만약에 인용이 되었을 때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서둘러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규제 TV에 나와서 물론 정규제 주필이 한 얘기지만은 이른바 4대 세력들이 이른바 엮어 넣었다. 그 얘기했을 때 황당한 이야기 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터졌던 게 바로 이른바 김수현 고영태 녹취 파일 2,300개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달에 발견하고도 여태까지 쉬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사실 지난주까지 뭐 했습니까? 야당에서는 야3당 대표 모여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거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거 지금 이 탄핵 기각설이 돈다. 횃불을 높이 들자. 촛불을 높이 들자.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권, 우리가 정우택 원내대표 그 얘기했을 때 보면 누구도 사인한 사람 없더라고. 그냥 말로 정세균 의장 앞에서 네 분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합시다. 지나가듯이 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막상 이렇게 휘청할 때마다 보면 야당에서는 야산명 대표가 야 이거 탄핵 기각된다. 큰일 났다. 모이자. 이쪽에 이르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저는 그래요. 어쨌든 이 혼란 진짜 아까 3월이 오는 게 두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정치인은 뭐 그러면 뒷짐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말 지금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맞듣지 않아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인가. 제도권 안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미 대선에 이제 굴러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 탄핵이 기각되면은요. 퇴진 행동을 위하고 그동안에 촛불을 들었던 1,000만 명의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80%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은요. 자,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이 인용되면 불을 보듯이 뻔해요. 한두 달 내에 박근혜 대통령 사법 처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0%, 지금 4%에서 20%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사부터 동정론이 있어요. TK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한 20%는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충돌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언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무슨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완전히 오늘 이 토론에는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7시가 넘어갔는데 7시 그러니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선 이후에 딱 걱정되는 시나리오. 대선 이후요? 탄핵 결정 이후? 탄핵 결정도 있고, 탄핵 결정 이후가 혼란스러우면서 대선이 치러지고, 그건 대선 이후가 어떤 새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뭐 탄핵 결정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선 이후에 가령 지금 가장 지지율 1위죠. 지지율 1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임기가 시작돼요. 그럼 만약에 한교안 총리가 출마를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한교안 내각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그러니까 새로 그 내각을 구성을 해도 인사청문회 제대로 되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그 양쪽에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교안 총리 체제가 몇 개월을 갈지 모릅니다. 그럼 그 사이에 국정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서로 어쨌든 이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고 현재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매듭을 짓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야지. 야 이거 끝나는 거 끝나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큰 혼란이 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표 49대 51로 정말로 용호 상박의 대결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당내 경선도 피를 토하는 그런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정치 원투년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해 지켜봤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제가 볼 때 탄핵을 주장하던 일부분들은 남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 여당에 제가 볼 때는 완장차고 나와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만세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 국정에 혼란이 없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야당이 정권 교체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야권 연정이냐 아니면 안희정 지사처럼 대연정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혼란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정치권이 모으고 있다. 이 점도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역사를 보면 가끔 역사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역행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왕좌왕하면서 혼란기를 겪어는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탄핵 정부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대는 있는 거니까.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이유가 두렵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믿으시면은요, 이 난국 오히려 정치권들 더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편안합니다.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10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런 그 어떤 그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꼭 대선전이 아니더라도 대선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개헌안을 빨리 마련해서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갖추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합니까? 지금 검찰 개혁할 수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234명 탄핵에 찬성했던 그분들이 지금 공수처 비리 그 설치법을 갖다가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법 관련 경제활성화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자리 대통령 돼서 일자리 만듭니까? 지금 그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의료 민영화를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안만 조금 그 보완해가지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 하면 일자리 60만 개, 70만 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선거법 고쳐가지고 자기 표 얻은 만큼 의석수 가지게 하고 시장 군수 가지게 하고 선거법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거의 뭐 저 원내대표 연설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인 거 아세요?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인 거 아세요? 임시국회 지금 파행 중인 거 아시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회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국민은 늘 믿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죠. 정치권만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주시고요. 7시 6분으로 가고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 참 꼼꼼하네요. 진술도 거침이 없습니다. 다 불어버린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은 총리 연설문까지 손을 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참 이것도 제1부속실이 하는 게 그런 일이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가. 이 의미는 뭐고 총리 담화까지 개입한 최순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기밀 유출 살아남아야 한다. 판도라. 대통령이 원했다. 메일명 어벤져스, 인피니트, 삼계탕 이런 메일명으로 최순실에게 거의 매일 청와대 문건을 건넸고 모든 연설문 말씀자료 최순실을 거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총리 담화 내용 어떡하죠?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제1부속실 하는 게 그런 일이야. 네? 저 경제부흥 단어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먹힐 것 같아요. 말씀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좋으신지요. 들어보시죠. 최순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최순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을 아주 잘 모시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최순실이 이렇게 사익을 취하거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씩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참 자기도 미스테리라고 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말씀자료 부분을 보내주고 그러면 최순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수정도 하고 밑줄 쳐서 수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안에 대해서도 인사를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했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표현할 때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를 다 없애버리든지 이게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순실 이 사람 참 뭘 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뭐 제1부속실에서 하는 일이야 정호성한테 이야기한 거 그것은 본인이 국정지표를 삼자고 했던 경제부흥이라는 게 혜택이 되니까 그거 봐 뭐 그러면서 이런 것을 대외 공간에도 알리고 이렇게 그것이 일부속실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부속실이 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지 그거 하는 거 아닌데 그 말을 한 것은 일부속실은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해 이겁니다. 뭐 대통령을 보좌를 하지만은 내가 시키는 일도 또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고. 그다음에 총리 담화까지 개입했다. 보통 국무총리를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이야기하죠. 1인 지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과거 같으면 이제 왕 그리고 만인 지상 만인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총리 담화까지 참견한 것을 보면은 최순실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게 이렇게 돌아갔다는 게 말이에요. 이거 비서관 하나가.
이게 사설 대통령의 사설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가능했습니까? 예, 사설 대통령의 사설 비서관이요. 정말 나와서 또 깜짝 놀란 게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 현안에 대해서 최순실 씨 의견을 물어와라. 이게 아니고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한테 현안을 갖다가 먼저 상의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된 것을 대통령께 그냥 대통령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선생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재해서 됐더만요. 그럼 이거 사설 대통령이죠. 무슨 상황이에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포 나올 때마다. 바로 제가 받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 정호성이한테 최순실이가 제1부속실에서 하는 일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얘기를 다 지시를 합니다. 자,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녹취록 맨 처음 나왔을 때 뭐 물어보니까 정호성한테 박 대통령이 최순실님이 컨펌 하셨어요? 컨펌 받았나? 그죠? 예. 그 의미가 뭐냐? 최순실님이 컨펌 하시네요 지금?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컨펌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서영호 소장. 제가 볼 때는 뭐 총리 담화 내용까지 개입한 최순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정호성 그 비서관하고 대통령하고 대화한 내용에서 나온 건데 총리 담화 내용 어떻게 하자라고 대통령이 대걱정을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거 최순실 선생님하고 상의했는데요. 생략된 게 아마 대통령이 아유 그리고 안심이네요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것은 단적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이 얼마나 깊은 관계고 국정농단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성 비서관도 본인의 휴대폰에 나온 녹취 파일, 통화 내용 파일에 대해서 헌재에서 증거로 불취소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취소한 걸 보면 본인도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1부속실에서 그런 일 하는 거야 라는 게 뭐냐면 공관에다가 대통령 국정지표들을 다 걸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부속실에 챙기라는 건데 이거 어설픈 혼수죠. 그건 제1부속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최순실 씨 지금 뭐 서울구치소에 탭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국정과제 비서관이나 정책조정수석이 외교안보 수석한테 통해서 외교부 통해서 지시하는 거고요. 특별히 대통령이 방점을 주는 이행점검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정과제 이행점검 TF를 만들어 점검하는 겁니다. 1부속실에서 이런 거 다 하면 청와대 어떡합니까? 제대로 똑바로 훈수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호 전 행정관님, 그거는 선생님 근무하실 때 청와대고요. 지금 달라졌는데 왜? 그런가? 1부속실 다 했나요? 그거는 참여정부 시절 이야기고요. 최순실이 경험했던 1970년 후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다 제1부속실에서 다 모든 걸 전파했습니다. 총괄 비서관이 다 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이제. 네. 그다음에 총리는 역시 예나 제나 대독 총리, 의전 총리 변함이 없었다. 총리가 필요한가?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이번 경우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에 빠졌을 때 권한대행.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무총리는요 대독, 의전, 대행. 그다음에 대행 아니고 방탄. 대신 국회에 나가서 욕 먹어주는 거. 진짜 보면 아까 우리 민영삼 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결국 보면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깊은 고민을 한다면은 대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나의 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국가의 미래를 놓고는 한번 정치권에 상의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당에서 드디어 개헌안에 대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당론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논의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어렵지만 일단 대면 조사가 뭐길래 이렇게 난산인가요? 대면 조사를 박 대통령 측은 길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일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일단 이재용 구속되고 뭐 우병우는 또 소환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데 그 이재용 구속, 우병우 내일 소환,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 되게 됐고 황교안은 수사기간 연장을 할지 말지, 최순실과 한몸 정황 이미 상당수 청와대 외부서 공개 진행하자, 대면 조사는 무조건 비공개고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이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OX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특검 연장 승인한다. O. 결국 안 한다. X. 5분의 의견은 과연 어제는 4대1이었는데 오늘은
안 한다가 5, 승인한다 0. 넘어가요? 뭐 네. 넘어가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측 대통령 대면 조사 시간 너무 길지 않게 해달라. 예, 그거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나서 요거 의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청와대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큰 진전이 없습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의 통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현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와대 대면 조사 시간을 좀 너무 길지 않게 하면 어때요? 청와대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분과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랜 시간 조사에 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새벽 4시 7시 반 동안 심리를 했고 새벽 4시간 조사만 뭐 19시간 뭐. 그러니까 우선 심리만 7시간 반을 그 기록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점심도 그럼 7시간 반을 했고 그다음에 19시간 만에 영장이 떨어진 거죠. 뭐 다른 말란 김에 짧게 하고 넘어가세요.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뭐 국민일보 보도입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저런 명분 세우면서 또 하나는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청와대 일각에서는 아니 뇌물죄로는 그건 언감생심 얘기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불가하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인 안 한다고 나오고.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받기는 받는데 협상을 하는 거죠. 짧게 해달라. 근데 왜 짧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까를 질문하셨잖아요. 답이 명쾌한 거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고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건구예요. 얘기가. 제가 볼 땐 뭐 할 듯 말 듯 자꾸 이런 거 얘기할 때부터 시간 끌어서 특검 기간 종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특검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담화에서 2번이나 눈물 흘리면서 사과했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국회에 넘기겠다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태도로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특검 대면 조사도 시간 끌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다. 시간 끌기다. 뭐 다른 저도 비슷한데요. 또 정하시려면 사실상 서면 조사 수준으로 좀 해달라 이럴 게 아닐까요? 긴 얘기 자꾸 똑같지만 하지 말고 OX 수준으로 사실상 서면 조사 대면은 했는데 서면으로만 하는 것도 해달라. 저도 뭐 대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대면이 되더라도 무슨 뭐 블랙리스트리 어떻고 김기춘 실장 뭐 그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일일이 그 법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것은 나는 나는 큰 틀에 나는 통치행위 한 거다. 그러면 나 혼자 좀 말 좀 할 수 있게 그 정도 하면은 뭐 받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병우가 이제 소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내용 듣고 요거는 뭐 한두 분만 우병우 선생 얼굴을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 말고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들께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과할 말씀 없어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그동안 잘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요거 한두 분만 말씀. 네, 전 특검이 이재용 그 부회장도 구속시키고 대통령을 향해서 대면 조사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 자기 친정인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될 것인지 말 것인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우병우 이번에 봐주기 할지 안 할지 우병우를 주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특검을 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거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10명으로 우병우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럼 그 10명이 우병우 그 전담, 우병우 전 수석 전담을 해서 그 내사를 벌였다는 것인데 그 결과가 뭐 궁금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짧게 앞서 김경진 의원이 저에게 사실 답을 줬어요. 우병우 왜 지금 제대로
특검이나 또 그 검찰 이른바 선후배들이 얽혀 있어서 제대로 수뇌부, 수뇌부, 수뇌부로 질퍽 못 나가는지를 갖다가 사실 김경진 의원이 부장검사 출신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있죠. 이미 김경진 의원 그 이야기에 답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오셨는지 하여튼 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홍 반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친박 때리기로 대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 양아치 같은 친박들 이러면서 열 올리는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2심 선고에서 무죄 솔솔 피어나는 대권 꿈.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었죠. 참 황당한 판결이에요.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검찰 법원까지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나를 묶어놔야 할 이유가 뭐야? 재판이 1심만 있나? 항소할 것, 항소. 결과 무죄. 양아치 친박.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뭐 양박이라고. 양박이 내게 덮어 씌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아, 대선 출마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고요.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고맙고요. 국민의 희망 준다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 이거 무죄 받았으니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만하죠. 법조계에서는 홍준표 무죄, 검찰의 상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권 도전? 그 당원권 정지 중이면서 그리고 사당은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상고심 또 가야 알죠. 무죄 후에 SNS 활동을 재개한 모래시계 홍준표. 대권 시계를 돌릴까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일부 양박들하고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보수에 대한, 우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저 국회의원 한번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치마자락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건 급한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마치 스로트 머신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10센트 넣고 100만 불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천하대라입니다.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홍 트럼프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제가 그거 썼습니다. 트럼프. 그랬어요. 세시네요. 저도 그거 썼는데. 양아치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별박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 심지어 뭐 제가 들었으면 뭐 짤박 하다가 쪽박까지 들었어요. 친박했다가 쪽박 찼다고. 근데 양박은 또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양아치 같은 친박.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그 대법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은 남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나설지 그것은 좀 봐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홍준표 지사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그 트레이드마크 10분 살려서 또 힘이 없어요. 지금은 전국 상황에 끼어들기 참 좋은 상황입니다. 끼어들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양쪽 막 비판하면서 아마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나갈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봐도 이렇게 비슷하니까 뭐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시도? 뭐 시도는 하겠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그렇죠. 뭐 그럴 정도의 급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대선에 꿈은 있겠습니다만 또 출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림수는 자 혹시 내가 앞서 송국권 본부장님은 한국이라는데 한국은 너무 크고요. 자유한국당의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상당히 평가를 박하게 하시네요. 박하게 하시네요. 같은 양박이라면서요? 양박. 이 사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한 그 양아치들의 올무에 기억나시죠? 재작년에. 올무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그걸 오늘 본인은 그야말로 막 가슴에 맺히고 막 풀더라고요. 얼마나 참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이 자기 빼고 자기하고 이완구 빼고는 몽땅 이른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 공신들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에요. 예. 거기 나머지 명단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있죠. 그다음에 유정복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그것이 어떻게 동티가 날까봐 그 당시 이른바 양박들, 양아치 친박들이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완구. 근데 참고로 이완구 전 총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상은 박사는 홍준표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새누리당 지지층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구새누리당. 근데 황교안 총리는 지금 권한대행이죠. 할지 말지를 좀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고 특별한 입장을 안 내보이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박 박사 이 말씀을 또 흥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옛날 경남교육청 이제 무상급식 문제하고 와당탕 붙어서 강하게 충돌했죠.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원조 보수들 입장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좀 거칠지만은 잘 지키는 사람이 홍준표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대권 선언하게 되면은 지금 황교안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올 가능성은 있다. 아니, 역사가 100년이나 된 공공의료원을 폐쇄시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입니까? 그 이야기는 별도의 논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 의사 한 명이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1.7명에 봤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비슷한 얘기여서 정치 감각면이나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의 달인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돌아오면 저는 상당히 보수의 눈길을 끌 것이다. 따라서 친박을 배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한 보수연합을 위한 밑자락 깔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첨언드리자면 트럼프는 단순하게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네거티브만으로 트럼프 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샤이 트럼프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백인 중하위층의 경제적인 요구를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도 소리만 소란한 사람이 아니라 보수층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진정한 보수의 리더가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양박은 그 여권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 설명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이 두 분을 양박이라고 했대요. 맞아요. 그걸 트럼프식으로 그 홍준표 지사가 이게 박으로 해석해버린 거죠. 역시 그 홍준표답다. 그래서 본인이 한 말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짖어도 여기까지 달려온 기차 홍반장이다.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홍준표, 황교안 2H가 한번 붙는 대첩이 있을지도. 자유한국당. 그래도 오히려 그럼 바른정당 경선보다요. 그게 재밌을 자유한국당 경선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홍준표 지사가 나온다면은 황교안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경선 흥행도 좋고 뭐 그거야. 일단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네요. 송건 보지 않았었잖아요.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까 하셨어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양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누가 심한 소리를 듣고. 지금요. 가만히 있죠. 보수 큰 소리 하면 양아치가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얘기 내 던지는 순간 양아치가 됩니다. 바로 양아치가 되는데 이게 안 할 거고 지금 보면은 지금 고양이 손이 아쉬운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네, 물론이죠. 근데 어쨌든 뭐 대중적 인지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거침없는 행보 같은 경우 홍준표 지사만큼 그래도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카드도 좀 찾기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왜 싸우겠습니까? 네, 그러나 박상경 박사와 황태순 평론가는 참 성장 배경이 다르셔서 그런지 그래도 5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한 주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